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영진 방송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을 좀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가진 것은 그 대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어떠한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졌는지, 사실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한 지도자가 또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 여기와 또 안보 이러한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데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사실 선택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지긋지긋한 갈라치기, 내로남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도 국민께 전혀 반성도 없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과, 또 하나는 대장동 게이트 여러 가지에 연루된 이재명만은 안 된다. 여기에서 선택된 그러한 그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윤석열을 좀 해부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또 판단하는데 앞으로 판단하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은 이제 제 기준에서 말하면 뭐 그렇게 국민이 존경할 만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요, 그의 말실수라든가 그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실 그러한 국민이 존경할 만한 컨텐츠가 부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들이 내세우는, 그 사람들이 윤석열 측에서 내세우는 데는 뭐 의리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 이제 그냥 그런 평범함의 의리의 사나이는 우리 사회 곳곳 어디에도 있습니다. 또 뭐 주변을 뭐 돕는다, 뭐 이렇게 공무원 봉급 가지고 뭐 주변을 돕는다. 뭐 사실 그러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해서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으로서 대통령이 될 땀은 아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 등에서 말 실수 등으로 이제 지지율이나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깡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깡통. 이제 검찰총장에 사실 올라가게 되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모를까, 사실 검찰총장에 올라가면 바쁜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는 건 아니니까요.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도장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공부 안 한다. 뭐 맞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을 세상 공부를 뭐 안 한다 이렇게 많은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그도 그럴 것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대권 수업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아야죠. 사회, 경제, 외교 이런 분야에 오게 되면 거의 그 사람은 잦은 말실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후쿠시마 원전, 그 다음에 뭐 부정식품, 주 120시간, 뭐 그의 실언들은 사실 열거하기조차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재인의 적폐에 가려졌고 또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것에서 선택된 윤석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보수 우파를 위해서 그 사람이 또 지금 대한민국에 70년 동안 내려져 온 어떤 보수 우파의 가치와 정체성, 헌법적 가치, 뭐 이 사람이 뭐 그런 거를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나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떴냐? 검찰총장에서 일약 대권 후보까지 뜬 건 이 사람이 뜨게 된 결정적인 건 딱 하나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반 문재인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 국민 여론이 너무나도 이 문재인, 특히 이제 뭐 문바들은 아니겠지만은 강성 문바들은 뭐 죽어도 문재인 아니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민노총 정교조야 뭐 카르텔처럼 연겨져 있는 그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특정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또 특정 지역 사람들이 연결된 카르텔처럼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어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30만, 40만이 달려드는 그러한 것들로 카르텔처럼 형성되어 있는 게 문재인 집단이었었죠. 이제 그러한 세력들과 맞선 그 반문재인 그 상징이 윤석열을 급떠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 전에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모래 안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문재인의 상징에서 비롯되면서 보수 후파의 대권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혹시 조국 뭐 이런 거에 상대할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있었죠. 조은진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는데 보지를 못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어서 반골 정신으로 반문재인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떠오른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구성 인선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외교, 경제, 사회 등에서 진짜 어김없이 초짜 티를 내고 있는 거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사람을 좀 심층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와 또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재미로 한번 즐겁게 한번 같이 함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꼽았습니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이 적폐수사라는 이 명분으로 5단계를 승급을 해서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박영수, 한동훈, 윤석열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대가리가 좋아서 IQ가 175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쥐어짜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니까 빵원이잖아요.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징금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경제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수사라는 명분으로 5단계 승급해서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다. 이것이 문재인한테 공로로 인정이 되어서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윤석열을 대표하는 게 이제 조국 가족 수사와 추미애와의 어떤 알력 다툼에서 이해 충돌로 추미애와 조국과의 어떤 이해 충돌로 조국 가족의 수사, 추미애와의 이해 충돌 이러한 걸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권력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제 그때부터 반문재인이 형성되어 간 거죠. 이제 착각한 겁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의 지긋지긋한 갈라치기 정치와 신물난 이러한 국민들이 그를 대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국민의힘당 이 기득권주의자들이, 기회주의자들이 윤석열에 다가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정재원, 권성동, 정진석 이런 쓰레기 나무래들 탄핵 부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것들로 대권 후보가 된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빵선의 정치인이죠. 근데 이거는 빵선의 정치인이면서 기득권 없는 초짜. 이건 어쩌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단점이기도 하지만 빚진 게 없으니까. 정치인들이나 주변에 돈 받아먹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선의 정치 기득권 없는 초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한동훈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내각 인선 과정에서 기용하는 걸 보면서 서운함, 서울대 50대 남자, 이런 식 서운함이 대표적인 또 윤석열의 어떤,
브랜드 마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 말만은 그 복지부 장관 임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장제원, 권성동 이러한 사람들이 실세인 걸 보면서 기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내각의 장관들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고 50대 남자고 이렇게 50대 남자다. 이게 서운함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 아는 친구, 지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람의 내각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그 직진 본능주의죠. 직진 본능주의. 이제 검찰 수사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방송이나 영화에서 보면 검찰 그 검사들이 이제 멋있게 보이는 거는 뭐 외부로부터 어떤 항상 외압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그것을 이겨내고 그 벽을 부딪히고 그 수사를 해서 뭐 권선징악을 하는 이러한 검사들을 영화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도 그런 스타일이죠. 직진 본능주의.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독선적 태도의 뭐 마이웨이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런 측면이 윤석열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청와대 개방 문제, 광화문 시대를 연다, 실패하자 용산, 육군 참모총장으로 공관을 쓴다고 했다가 이게 또 리모델링 하는데 뭐 5개월 걸리고 그 돈이 또 엄청나다. 인수위에 받은 돈이 그거 뭐 적기 때문에 그걸로는 리모델링하고 너무나 시간이 걸린다.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외교 공간. 사실 외교 공간은 외교관들이 그 와서 그 숨가쁜 그런 것들, 그런 외교전을 할 때 잠시 정원을 선책하며 쉬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징집하는 사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도 그거를 지금은 제동을 걸 수가 없죠. 그러한 독선적인 태도, 마이웨이.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쩍벌남. 이게 이제 쩍벌남이 이 사람들이 이제 쩍벌남이 왜 나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국민 앞에 어쩌면 그런데 국민 앞에 기자회견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답변을 할 때 보면 쩍 벌리고 그건 우리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다리 벌리고. 근데 우리는 어르신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건 다소곳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또 국민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다리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니까 맨날 죄인들만 다루다 보니까 이 죄인 앞에는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싸가지 없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이제 제 어투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이제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쪽벌남 이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 몸에서 배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부터 내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서 존경할 만한 콘텐츠를 자기가 지금부터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가 지금부터 대권 수업할 때 자세 고치는 방법, 말 실수,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자회견 할 때, 그 다음에 도리도리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도리도리를 740번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도리가 그렇게 불려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쩍벌남, 국민 앞에 거만한 자세,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나. 검사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말만 하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대권 수업, 총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외교, 안보, 경제, 이 사회, 이러한 모든 분야, 예술 이런 거를 지가 3개월 만에 어떻게 다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검사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그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 죄인들 조지는 일만 한 거잖아요. 아는 게 대가리 별로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그래요. 이 자유우파 국민이 정말 찍을 사람이 없는데, 문재인 반문재인에 대한 상징이 나타나서 이게 윤석열을 찍었지,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때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가 나타나는 거고, 8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리도리.
근데 대권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사람 말할 때,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흠을 잡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존경해야 되나는 거죠. 한 국가의 그 통수권자이고 또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군을 통수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도리도리로 기자들이 얼마나 한심하면 그거를 뭐 화면을 해가지고 도리도리 하는 걸 쉬어봤겠죠. 740번이나 했대요. 이제 그때부터 윤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윤석열을, 지금 뭐 거의 브랜드화 되어 있잖아요. 윤석열의 브랜드화. 이제 7가지, 8가지 중에서 저 뭐 대단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게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창에서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이제 저도 그 점을 또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 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사실 이게 스트리밍으로 하면,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인사하는 이러한 거에 막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제가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맥이 끊겨버려서 못해요. 왜냐면 저는 좋아가지고 막 실시간 채팅장에 와주시는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을 하다가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로 사실은 이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대통령이 출발하게 되면은 뭐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재명을 지지했던 어쨌건 간에 진짜 개딸들 말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내 삶과 내가 어떤 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도 여러 가지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들, 반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일단 기대감을 갖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국정 운영을 잘 해야지만이 개인의 삶도 나아지는 걸 모르는 사람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 뭐 윤석열이가 18, 뭐 문재인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우파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돼. 뭐 이런 하여튼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사실 지지를 보내는 게 사실이에요. 초기에는. 그런데 윤석열한테는 사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지금 떠나가는 대통령은 44%인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42%고 지금 거의 8% 이상이 빠졌는데 그 8% 이상이 TK 쪽이나 경남, 부산 뭐 이런 쪽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컸던 거에 대한 실망감이겠죠. 인사하는 거라든가 뭐 청와대를 굳이 그 얘기하기도 싫어요, 이거.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이러한 지지율을 보이는 거 보면 윤석열한테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뭐 기대 반, 뭐 실망 반은 뭐 존재는 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부터 좌우를 떠난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윤석열이가 별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만한 콘텐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사실 압박에서 시작됐거든요. 반문재인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누구보다도 또 이제 문재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검찰로서만 뼈를 묻었던 사람이니까 뼛속 깊이 이제 체감한 사람이 또 윤석열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검수완박이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권력과 검찰의 오랜 유착 관계가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윤석열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윤석열이도 이제 뭐 저하고도 기본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사실 검수완박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근본은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이거든요. 권력과 유착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게 검수완박이니 무슨 검수덜박이니 검수야합이니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다 정치권에 있는 그 기득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국민이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솔직히. 나는 KBS, MBC 이게 지금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 방송 보도하는 거 보면 도대체 검수완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단지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그 청취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되니까 그냥 흥미 위주로 계속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미국의 FBI 얘기하고, 근데 미국의 FBI도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지방 검찰도 다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은 막 속여요,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은 또 미국의 FBI 하자. 이게 경찰이 수사하면 더 낫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경찰이, 미국 같은 데서는 경찰이 어떻게 시장을 수사합니까? 모든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이 예를 들어서 LA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LA 시장 임명한 경찰 총수가 자기들 임명한 시장을 수사할 수 있어요?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더불어민주당 또라이 586 강기들이 뭐 미국의 FBI 얘기하고 미국은 검찰 수사 지휘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이 개딸들은 다 믿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권력과 검찰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검찰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로서는 사실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잘하기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는 걸 보고 실망한 거는, 그리고 윤석열이 가졌던 이 기대감을 가졌던 국민의 열망은 사실은 한동훈을 임명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매너리즘, 그리고 이런 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동훈이가 하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잡아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의 어떤 검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동훈이가 주는 이름 석자가 주는 인상은 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수사도 받지만은 죄 없는 것도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제3자 뇌물죄와 말하고 연결시켜서 삼성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뇌물을 준 것처럼 해가지고 묵시적 청탁죄를 만들어는 닥치고 공격,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 얘네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검찰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이 두 사람의 기실은 말이죠, 윤핵관보다 더 끈끈한 거예요. 윤핵관이 누구예요? 장제원, 권성동, 이 더러운 탄핵 구역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끈끈한 거는 사실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선 과정에서도 적폐청산의 유일한 실행자가 한동훈이밖에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선출되지 않은 소통령이 되는 거예요. 제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거 윤석열이 뜻이냐? 윤석열의 말과 생각으로 인식될 겁니다. 벌써 한간에는 뭐라 그러냐면 윤 당선인이 정치 후계자로 키우려 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대놓고 최고 실세라도 인증해주면 권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암투가 생기는 거예요. 암투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적폐보다, 문재인의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생겨날 거라는 것이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한동훈이가 카드였다면 꺼내도 너무 일찍 꺼낸 거죠. 윤석열이가 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놓고 실사라고 인증해준 이 부담은 고스란히 윤석열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나 그 한동훈이나 직진 본능, 닥치고 공격 똑같은 거예요. 이거 윤석열의 조급종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호출한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각 인선 기준만큼은 기존 정치와는 다른 차별화되고 또 문재인과는 다른 어떤 새로움의 변화를 원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내각의 뚜껑이 열린 지금 여러분 한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내각의 뚜껑이 열린 지금 여러분 어떡하세요? 박수 치고 싶으세요? 야, 저거 잘한다. 우리 저 사람 존경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기대감,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답을 뭐 주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실망스럽다, 야, 실망스럽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경제 외교 안보를 빼고라도 그렇다고 그대로 믿을 사람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참신하고 다양한 인물들을 좀 고용을 해야죠. 자기가 통합과 화합이라고 얘기했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입만 열면 주둥이만 터지면 국민통합 화합을 얘기를 하고 혼밥 먹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은 그의 행동에는 직진 본능주의밖에 없고 주변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의 아까 초반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빵선 정치의 어떤 그 초짜의 어떤 신선함 그게 윤석열 브랜드였거든요. 그 장점을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신선함들이 자기 글을 만들어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안이함, 직진 본능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리라고 얘기하는 주변에 같이 했던 40년 직인이 뭐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데려다 놓고 뭐 의리의 사나이인 것처럼 행색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한테 있는 거는 검찰 시절에 직진 본능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먹혀들었거든요. 그 먹혀든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다시 되돌아봐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은 아니다예요. 근데 지금 이 내각에 와서 이 중요한 중차대한 대한민국 코를 직진 본능주의 대선까지 성공한 그 직진 본능주의 성공 방정식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려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답습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얘기를 반대하시는 분들 제가 실례를 드려볼게요. 용산 그 실례로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
처음에는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거예요. 초반에 제가 살짝 비쳤습니다만은 용산 이전 뭐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간다 그랬다가 또 거기 리모델링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뭐 밑바닥 공사까지 다 하고 지랄했다 그러던데 이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외교 공간. 그건 여기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하는 게 외교관들이 와서 뭐 휴식도 하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그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물론 외교 공간의 2층에는 그 외교부 장관 가족이 살지만은 나머지는 이렇게 그 파티도 할 수 있고 또 산책로도 걸 수 있는 뭐 그러한 길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외교관에 거기에는 외교 공간에는. 그러니까 뭐 그 강경화 장관 때 뭐 9억 1,200만 원인가 들여서 한번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주변에 또 정의용 장관이 3억 5천인가 들여가지고 뭐 새 것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 놨겠죠. 이제 그게 좋아 보이니까 뭐 윤석열도 뭐 글로 가고 또 김건희도 가보고 지가 살 집이니까 가보고 해서 낙점되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뭐 한 나라의 국가 수장이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불편한 건 윤석열이가 천년만년 헤쳐먹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그냥 전세 살고 있는 거 아니고 계약직 아닙니까? 5년 동안만. 근데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불편한 거죠. 지금 좌파들이 엄청나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우파 정부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한테 별로 건질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 방송을 듣고 또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든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외교 공간 좋다 이거예요. 그래, 뭐, 그래서 그렇게 칩시다. 뭐, 여러 가지 신변 보호,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신라호텔 만찬장은 뭡니까? 쪽팔리게. 무슨 왕실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웨이 인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능력주의 맹신 등에서 독선의 그림자가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좀 역설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윤석열은 문재인의 하락에서 좀 배워야 될 겁니다. 문재인이 하락의 좀 배경은 제가 아까 역설적이라고 그랬는데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0년 총선 압승이에요. 자기네들은 총선에서 압승하고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93%를 점유해가지고 깨춤추고 난리가 났었겠지만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승리에 만취해서 말이죠. 국민 통합을 외면하고 더욱더 국민을 갈라치게 했어요. 아직도 이 새끼들은 조국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놈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SNS 활동을 하면서 그 지겨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딸의 소중함을 아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만신창이 만든 새끼들이 좌파들이거든요. 이재수 장관한테는 모욕감을 주고 수갑을 채우고 아직 조사도 안 받은 사람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런 모욕감을 줘서 자살하게 만든 놈들이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게 승리에 취해 있던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무소 불위의 권력이고 지금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586 광기들이 정신병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에 만취돼서 국민통합을 외면한 거 오만의 길로 간 거예요. 왜? 승리했으니까. 이제 20년 동안 우리는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국민은 냉정한 거잖아요. 국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5년 만에 정권 창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아직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에 승리해서 그 기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대 않는 거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지방 뭐 이런 데 막 다닐 게 아니라, 에? 앞으로 5년에 이러한 부분들 인사면 인사하고 모든 분야에서 안보 분야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플랜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대가리가 깡통인데요. 그 사람 머릿속에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대계를 그릴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화두만 꺼내는 거예요. 그냥 국민 대통합이고, 대통합하는 게 4.3 사건 이런 거 역사 진행 중인 거 가가지고, 그러면 그때 빨갱이들하고 맞섰던 그 군인들은 뭡니까? 물론, 거기서 어떤 희생자들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이 안아야 되죠. (5.18) 도 자기의 머릿속에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3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인 거죠. 5.18은 역사가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제가 희생자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희생자들은 정치 권력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당한 거지. 제가 혹시 나중에 공인이 될지 모르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는 또 책 잡힐 말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제 머릿속에는 단지 5.18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진행형이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가서 5.18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5.18 이런 행사에 참석하면 그 대한민국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빨리 하루빨리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의 승리의 기쁨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 부정평가 부분이 긍정평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모든 것들이 그러한 맥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대통령 자신의 독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의 독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윤석열은 별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한 송영진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송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후딱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